한때 많이 성황을 이뤘던 우리 영화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가고자 이렇게 모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영화가 흥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온 국민이 영화관을 찾았던 그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모경 간사님하고 더불어, 그다음에 전재수 위원장과 같이 더불어 여야 구분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라도 저희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와 같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늘 청해 주시면 자리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계시면서 우리 영화인들과 우리 토론회를 같이 호흡해 주신 우리 박덕훈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영화 산업이 다시 발전하는 그런 뜻깊은 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0년간 영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이자 교육 콘텐츠였는데 다양한 시대상에 반영이 되어서 역사 그 자체로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영화를 통해 울고 웃었고 영화를 통해 감동과 희망을 얻었으며 영화를 통해 사람 냄새를 물씬한 다양한 세상사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통해서 비인기 종목 핸드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면서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영화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속에서도 기생충, 미나리 등 세계를 우리가 장악하면서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저에게 감동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에게 잠깐이나마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과 찬사를 받았던 그들에게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영화는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예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극장 영화들이 퇴조하고 OTT 영화들이 각광을 받으며 마침내 올해 부산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OTT 영화가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영화계 전체가 요동치는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영화 산업을 되살리고 K-무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영화 현장의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영화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위기가 처했을 때는 혼자의 힘보다는 함께하면 우리가 극복하는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영화인들 외에도 많은 일반 관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일반 관객들도 오늘 우리 영화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발제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영화관에 직접 가셔서 영화도 상영해 주시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영화 산업이 더 발전되고 세계에서 K-무비가 우뚝 서는데 한 걸음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기에서 이렇게 또 영화 발전을 위해서 오늘은 반드시 우리 영화 산업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영화 산업에 활력을 충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답을 찾아서 반드시 반영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꽃길을 가는데 저도 이모경도 박정아 간사님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통계로 보는 극장 산업을 보시면 이제 9월 누적
관객 수 같은 경우 9,685만 명, 그 다음에 매출액은 9,424억 원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아마 제일 체감을 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전년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7년도부터 19년도의 평균을 한다 그러면 관객 수는 한 60%, 매출액은 70% 정도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행한 영화작들을 보면 파묘, 범죄도시, 인사이드 아웃 2, 베테랑 2, 파일럿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영화가 많이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점유율이 한 60%, 외화가 4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전 시기와 비교를 한다면 한국 영화만 본다면 한 관객은 70%, 매출액은 한 80%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천만 영화들이 나와줬고요. 중급 영화도 흥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영화나 아니면 사랑의 하츄핑 같은 애니메이션까지도 다양하게 흥행을 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급 영화의 흥행과 극장의 변화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성수기 이 대작의 부재였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일하게 블록버스터 영화가 없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갭을 이제 파일럿이나 탈주, 핸섬 가이즈가 메워줬는데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여름 시장에서 뭐 꼭 블록버스터 텐트폴 영화가 아니라 중급 영화도 흥행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시그널이 있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 중급 영화들이 여름 시장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 패널로도 계시지만 김한림 감독님께서 2014년에 개봉했던 명랑, 함께 개봉했던 군도, 그 두 작품만 하더라도 2,200만 관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움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텐트폴 영화와 중급 영화가 같이 나와서 흥행해 주는 게 산업의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그 중급 영화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치면 사실은 예전에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명절, 추석, 뭐 설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큰 시장이 있었고 그때 큰 대작들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트렌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묘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이제 개봉을 했고 범죄도시는 4월, 5월. 그 다음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개봉을 해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이제 불러들였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컨텐츠가 시장의 크기를 좌우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투자 배급사나 뭐 제작자들 뭐 극장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성수기가 아니라 괜찮은 영화들이 나오면 매 시기마다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한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팬덤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공연 실황 그러니까 딱 특정 마케팅, 특정 관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연 실황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 개봉하는 작품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는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유튜브나 OTT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극장에서 또 다른 체감을,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의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영웅 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35만이 넘었고 매출액은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장에서 다른 경험을 하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의 흥행 경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특히 재개봉 영화와 영화제 수상을 했던 작품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팬들이 이제 그 소비의 실패,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때 실패하는 부분을 줄이고자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미나 작품성이 검증된 영화를 많이 찾다 보니 독립예술영화에서도 재개봉 영화라든지 아니면 영화제 수상 영화들이 흥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시장을 본다면 사실은 관객 동원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사실은 영화제나 아니면 관객평, 언론평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장손, 뭐 그녀에게 딸에 대하여. 그래서 다음번을 위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해외 영화 산업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극장 시장은 회복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200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보다 한 20%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미국 텐트폴 영화도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은 이제 텐트폴 영화의 숫자는 비슷해졌으나 이전에 이제 코로나 역시 미국에서도 코로나나 이제 배우와 배우와 작가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흥행 대작들은 아직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관객들이 극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OTT가 너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VOD 영화가 증가했고 2022년 유럽 기준에서는 한 국가당 4만 편의 영화가 이제 VOD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영화가 이제는 킬러 컨텐츠가 아니라 원 오브 댐으로 그냥 하나의 컨텐츠에 속하는 걸까라는 우려를 했었지만 사실 유럽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극장 개봉 없이 VOD만 개봉했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관객층이 한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극장 개봉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관객층을 넓혀주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성행했던 영화들이 똑같이 VOD에서 매출이 커지는, 그래서 여전히 극장이 유럽 영화 시장의 밸류 체인을 주도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영화 컨텐츠만의 가치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는 극장에 대한 가치도 거기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는 극장 관람이 단순하게 집에서 보는 똑같은 영화를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이벤트 같은 새로운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극장들이 이제 극장 관람 경험을 높이면서 이제 관객들도 많이 동원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관점으로 극장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영화 다양성 영화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 영화가 단순하게 많은 영화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 축,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의 한 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유럽에서는 한 20% 가량의 매출액을 다양성 영화들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신진 창작 인력들을 개발한다거나 혁신적 영화들이 제작되게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사실 공적 지원 없이는 이 중저예산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인 거고요. 2021년은 특히 코로나 시기라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쪽에서 공적 지원금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영화 자금이 한 50%까지 이제 투여가 됐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처럼 저희도 업계가 어려울 때 민간 업계에서 자금 경색 국면이 이뤄질 때는 공적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으로 이제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를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연구 보고서는 한 11월 하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화 극장에서 하는 영화 관람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한 70% 초반에서 60% 후반대까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다른 경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랫줄을 보시면 2020년에는 이제 1인당 관람 횟수가 한 4회라고 쳤으면 2023년에는 11.1편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사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도에는 흥행하는 영화들만 그러니까 극장에 자주 안 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봤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지금 이제 2023년 코로나 시기가 벗어나고 나서는 헤비 유저들이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률은 큰 차이가 없지만 관람 편수는 많이 확대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장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주된 방법은 여전히 월정액을 내면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OTT가 가장 높았습니다. 35.3%를 차지했는데, 또 그와 다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 관람 극장에서 관람하는 게 24.6%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여전히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극장에서 주로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총 11편 정도를 봤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 그 이유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편 정도 더 보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헤비 유저들 중심인 것 같기는 합니다. 분석 결과가.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보겠다. 12편, 12.3편을 보겠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월 평균 그럼 영화에 얼마나 지출할 계획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향후 1년간 23,318원. 그 얘기는 영화를 적어도 1.5편에서 2편 정도는 극장에서 볼 의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많이 위기다.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이제 영화 관계자 분들께서 합심한다면 오래지 않아서 이러한 위기, 지금 너무나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문체부와 국회와 함께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하고 영화하고 비교를 하면은 음악이 좀 쉽죠. 조금 사이즈나 이런 게 지금 이 영화나 드라마는 좀 무거운 편이죠. 이 구성이나 조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한국 영화 위기에 강하다예요. 그 첫 번째가 그 관객의 힘인데 워낙에 한국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 관객의 힘 때문에 한국 영화는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아까 변화. 일단 또 바뀌지만 내부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 플레이어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신진 선수들, 능력 있는 신진 선수들이 대거 들어와야 되고 바로 그 신진 선수들로 하여금 과거에 저희가 그 전성기 구성했던 그 멤버, 감독, 배우 다 이 새로운 이걸 만들어야 되는 지금 시기다. 왜냐하면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류를 공급하는 지금 공급해야 될 시기가 지금 지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 한류로 공급을 하는 영화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거나 끊긴다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이 일종의 세대 교체일 수도 있고 선수 교체, 새로운 선수 교체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계 전반적인 대개혁이 지금 필요한 거죠. 완전히 요거를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정말 관객의 관심 필요하고 정부의 관심도 저는 그 긴급 자금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한번 물갈이를 완성은 시켜야 된다. 그건 저희의 문제기도 하고 저희 관련 이제 이 정부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관객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체감상으로 투베사에서 느끼는 입장이 가장 클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영화 시장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60%밖에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뉴노멀이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봉에 대한 손실 우려 이런 것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60%밖에 이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이제 좀 소극적으로 되고 자금도 안 돌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이제 외부에서 기존에 투자를 해주셨던 외부 투자자들도 좀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좀 영화 시장이 적정선까지 좀 올라오기까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투자 배급사 입장에서는 보다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심사를 할 때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신중한 스탠스가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25년 내년까지는 조금 지속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6년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야 이제 26년에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좀 이제 외부 투자 그리고 이제 영화계 협력이 좀 절실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제안을 좀 투자 배급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다양한 영화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지금 영진이랑 문체부 주관하에 한 100억 정도를 조금 영화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었고, 하지만 또 이게 뭐 100억이란 돈이 뭐 독립 영화나 일반적인 영화를 할 때 또 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상업 영화를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아 보이는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총액 자체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해서 펀드 결성과 운영을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좀 한시적으로나마 유연하게 좀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모태 펀드가 운영하는 VC 펀드들이 상호 출자 제한이라는 법 규제에 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뭐 CJ, 저희 SLL, 카카오 같은 대형 투자사들이 제작사를 조금 인수를 했고요. 근데 이 제작사들이 대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펀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지금 상황에 좀 처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좀 법 규제를 풀어주셔갖고 여기에 지분율을 30%에서 40%까지 10% 정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셨는데, 요게 투자사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더 풀어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 영화 시장이 좀 정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한시적으로 1년, 2년간만이라도 이런 제작사에 좀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풀어주시면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영등이 심의 제도가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의 허들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OTT 콘텐츠물은 이제 심의를 따로 안 받고 자체 심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창작에 자유로운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영화는 엄격한 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허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런 창작자들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고민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뭐 영화관과 제작 인력에 대한 좀 뭐 지원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 감독님들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작가분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런 좀 기존의 기업 차원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좀 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산업 부흥을 위한 좀 펀더멘탈 유지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좀 이제 이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미개봉작이 아직도 시장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23년 이전 작품들이 아직 한 30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요거를 작년에 이제 미개봉작 지원 펀드라고 해서 조금 도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편 정도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지원책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하면 100원을 번다고 하면 제가 대리 정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장에서 9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극장 이외의 윈도우, 뭐 OCN 같은 채널에 판매한다든지 DVD를 판매한다든지 해외에 판매해서 10원을 벌었어요. 현재는 대략 극장에서 70원 정도를 벌고 있고요. 그 이외에 IPTV, OTT, 방송 채널, 해외 판매 또는 저작권 판매 등등을 통해서 대략 30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업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급업이 자기 사업성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 콘텐츠 업계에서 관객한테 다가가는 마지막 릴레이 주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잘해야 영화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내 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해야 영화 산업으로 다시 좋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즘의 관심사는요, 저도 영화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느끼는 부담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씀하실 텐데요. 영화를 소비할 때 드는 돈이 과거에 비해서
비싸졌어요. 비단 영화관 티켓값만 비싸진 것이 아니라 OTT에 우리가 매월 월정액으로 지불하고 있는 돈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이런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더라도 소비하시는 관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좀 큰 부담을 갖고 영화 소비를 했는데 영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낭패감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특히 제 역할에 있어서는 관객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 티켓을 구매를 하실 때 보다 접근성도 좋고 이왕이면 저렴하게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놓고 좀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제일 오른쪽에 신한식 본부장님 극장을 대표해서 나오셨거든요. 좀 요즘 많은 만나서 토론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내시는 티켓 요금이 우리 업계로 잘 정산이 되어서 다시 그게 투자원으로 통해서 감독님들이 영화를 제작하시고 제작자분들이 영화를 제작하시고 투자자분들이 영화를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가 왜 관객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지 또는 받지 못하는지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제작자님과 감독님과 투자사님께 역할을 맡기고 저는 관객이 이왕이면 좋은 콘텐츠를 쉽고 그리고 싸게 많이 부담 없이 관람하실 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65세 이상의 관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의 분들은 극장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연중 상시 영화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주말에도 7,000원, 공휴일에도 7,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IPTV에서 VOD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극장에서 놓친 영화를 IPTV에서 VOD로 싸고 그리고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OTT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그다음 좋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어떤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하던 업무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하나하나 상세히 다시 되돌아보고 있고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우리 업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 애정을 조금만 붙잡고 단시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콘텐츠와 그리고 좋은 플랫폼 운영으로 다시 또 금방 한국 영화를 이렇게 다시 번영했던 그 시절만큼이나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패러다임과 팬데믹이 조금 혼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팬데믹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대중을 상대하는 어떤 제품을 아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패러다임을 민감하게 우리가 쫓아가고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이런 대중 매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따라가기도 힘든데 팬데믹이 같이 오니까 저희가 너무 단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같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잘 해내기가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영화계 아까 영준이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계속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2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는데 항상 자료집을 보면 위기 극복 방안 이런 자료집을 매년 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항상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재난과 여태까지 계속되었던 위기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특별한 위기 상황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까지 많은 위기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말고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하는 주체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위기는 제작 편수의
축소였던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롯데컬처웍스 투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사가 어려우면 가장 그것이 체감되는 회사는 제작사입니다. 매년 투자사들이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한 10편, 12편 정도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평균 배급사가 한 5개, 6개 정도 되니까 70편, 80편 정도의 한국 상업 영화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적어도 여름에 성수기에는 한 4-5편이 대작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 너무나 이제 어려운 극장 산업이 어려워졌잖아요. 영화가 극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팬데믹 시기에 극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투배사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편수가 1년에 10편에서 12편이던 작품들이 이제 한 5편 언더가 이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6개의 회사가 5편 이내의 작품을 만들면 20-30편밖에 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제작사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객들은 극장에 왜 이렇게 볼 영화가 없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영화가 적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이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제작 편수의 축소고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이후에 많은 패러다임을 쫓아가고 많은 OTT, 글로벌 OTT, 국내 OTT와의 어떤 상생, 공생들을 고민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또 올지 팬데믹이 있었듯이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편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꾸준히 제작을 한국 영화가 1년에 적어도 50편 이상 70, 80편씩 만들어지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민간 자본만이 다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공적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계속적인 고민이 들었고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영화의 역할이 대중과 관객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역할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영화계의 꿈과 희망을 같이 도와주자라는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저희가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영화를 보시면 누군가 사랑하게 되고 싶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어떤 몰랐던 사람을 존경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되게 많은 감정적인 동요를 얻어가잖아요. 그런 역할 저희가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영화를 그 평균 이상의 편수를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적 자금의 지원이 단기간에 이전의 팬데믹을 회복하려면 공적 자금의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공적 자금에만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제작자들은 어쨌든 관객들이 찾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투배사들이 워낙 지금 침체가 많이 되어 있고 자본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들을 찾아서 뭐라도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뛰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 이야기들을 이렇게 맥락을 여러 우리 이 영화의 영화인들의 이야기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락이 좀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공적 자금이란 부분 그리고 또 법으로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보호받아야 되는 지점들 또는 어떤 보호받는다기보다는 어떤 룰을 좀 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국회 이 대회의실을 저희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지금 이 토론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영화가 굳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한국 영화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어떤 작품들을 그게 미국 작품이든 뭐 일본 작품이든 뭐 유럽 작품이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한국 영화가 잘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뭐야? 라는 지점에서 저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관념적인
그 명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사적으로 어떤 그 영화사적인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920년대 이제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부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40년대 이태리의 뭐 네오리얼리즘 어떤 영화 운동, 그리고 50년대 프랑스의 누벨바그 운동, 그리고 또 60년대 프리시네마라는 이제 영국의 운동, 그리고 또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실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영화사를 주도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50년대에 일본으로 와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죠, 신기하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어떤 문화적인 주도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 말고는 다른 곳에서의 어떤 영화사적인 운동들은 다 아주 소수의, 어떻게 보면은 부티크적인, 그리고 엘리트적인 그러한 어떤 영화사적인 운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게 한국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영화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메시지나, 그리고 또 어떤 시대 상황, 그리고 또 사회적 상황들을 같이 그것들을 공감하면서 또 그런 어떤 기획적인 것들이 유독 많이 나왔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세계사적으로, 이건 한국 내의 어떤 대중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K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K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목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을 타는 한국 영화라는 어떤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주도하는 어떤 K컬처라는 것이 지금 펼쳐지면 더 좋겠는데, 펼쳐지고 지속되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막혔단 말이죠. 그리고 산업 시스템 자체가 뭐 여기에서 뭐 활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어두운 활력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의 붕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 동안 이순신 3부작을 만들면서 점점 관객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4년에 명량 때는 1761만을 했고, 그리고 극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한산 때는 720만을 했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노량 때는 이제 456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죠. 예, 줄고, 그 다음에 한산과 노량은 코로나 이후에 개봉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관객 수도 사실은 힘든 숫자예요. 예, 동원하기가. 그럼에도 그 작품들이 BEP를 못 맞추는 게 또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명량보다 한산과 노량은 훨씬 더 큰 제작비가 들었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8배, 1.9배 뭐 정도의 어떤 제작비가 들었는데, 그만큼 관객들이 더 많이 봐줘야 BE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영화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롯데컬처웍스 가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CJ 갔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흥행이 안 되니까 이제 서름을 받는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투자와 배급을 이끌었던, 그 주류의 투자와 배급을 이끌었던 곳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3사였습니다. 그래서 CJ, 그리고 롯데, 그리고 메가 뭐 이 정도였는데 다 돈이 없대요. 그래서 롯데컬처는 특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재정비 상황이고, 또 CJ는 또 해외에 어떤 그 작품들에 좀 더 치중하는, 이제 그런 해외 작품에 치중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어떤 미국의 제작사들과 조인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 또한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한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사실은 공적 자금 투여가 그럼 얼마면 돼? 라고 하면 정확하게
아까 발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코로나 전에 평균 한 60편, 평균 그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편수가 지금은 한 20편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0편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그 40편의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사실 마중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모경 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문체위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 한국 영화 제작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VC들과 함께 또는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그 자금을 좀 불려서 그래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어떤 구조를 좀 가지지 않으면 영화 제작 편수가 다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홀드백 문제가 있었는데 안 가요 극장에. 제가 이순신 3부작은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편하게 안방에서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야, 이게 참 큰일이구나.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런데 지금 또 절실한 게 그 마중물적인 공적 자금 플러스 바로 홀드백에 대한 법적인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흔히 아까 우리 이모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2년, 최소한 1년 그리고 프랑스 같은데 2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은 그 홀드백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구적으로 노력할 것들도 있죠. 뭐냐면 그만큼 콘텐츠가 재밌어서 극장에서 내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홀드백 기간에 대한 법 제한은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러한 어떤 공적 자금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모태펀드나 또는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는 또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작품을 선별하고 또 홀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쪽으로도 자금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만 영진이에 100억이 지원이 됐대요. 이제 한국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1,000억이 아니고 100억이라고? 100억 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데 그래도 그 100억도 우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래도 노력한 거니까 감사하게 받아 쓰겠지만 저는 그 돈이 적어도 2, 3천억은 돼야 한다. 그래야지 그동안 편수가 줄었던 것들의 마중물이 돼서 다시 적어도 50편 이상 또는 60편을 넘은 이제 버금가는 그 정도의 제작 편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진행하고 집행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가 여러 가지 공감되는 많은 형성은 못했지만 영화영상진흥원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책임지고 그 자금을 좀 따오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가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념적인 이야기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넘나들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그 발제 때 그 독립영화가 요즘에 이제 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관객은 좀 적다라고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독립영화 잘 된 장손이라는 영화가 한 3만 명 정도 들었는데요. 3만 명이면 보통 이제 김원민 감독님 영화에 비하면 정말로 300분의 1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 영화가 재미없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혹시 그 한국의 그 스크린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영화관 스크린 개수가 한 3,500개 정도 돼요. 3,500개 정도 되는데 독립영화가 흥행작이 개봉을 하면은 한 전국에 한 30개 스크린, 많으면 한 70개 스크린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 영화들이 극장에서 하고 있는 걸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이기 이전에 독립영화를 즐겨보는 관객으로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좀 다양한 극장, 많은 극장에서 상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다양성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 그 문화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놀이공원에 그 롤러코스터 88열차, 88열차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른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88열차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88열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겠죠. 근데 88열차를 좀 무서워하거나 좀 거기에 질리신 분들은 점점 이제 그 놀이공원에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영화 극장이 약간 그런 것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 영화, 잘 되는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만 극장에 있으니까 극장에선 그런 영화만 상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영화만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 크게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극장을 찾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그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관객이 극장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함께 상영이 되고 있어야 이제 관객들도 그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거기서 이제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3,500개에서 30개, 40개의 극장에서만 독립영화를 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독립영화가 자생을 할 수도 없고, 관객들은 영화가 어떤 그 오락이 아니라 어떤 예술로서 아니면 어떤 사색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즐기고 가는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그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위해서 좀 다양성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확실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뭐 스크린 독과점 이야기나 상한제, 하한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냥 뭐 일반관에서 그 독립영화를 상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독립영화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극장에 독립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꾸준히 길게 많이 상영을 한다면은 어느 순간 보시고 이런 영화도 재밌네? 라고 하시면서 계속 보게 되실 거거든요. 특히나 아마 그 영화를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건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다큐멘터리, 그 이제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잖아요. 사실 그런 영화들은 상업 영화에서는 사실 만들기 어려워요. 막 100억, 뭐 1000억씩, 100억, 200억씩 들어가면서 그 어떤 새로운 시도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독립영화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극장에서 좀 자주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이게 그 상업 영화 하시는 그 극장들에게도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돼서 독립영화를 상영하면은 뭐 어떤 메리트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독립영화를 또 많이 상영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서로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앞서서 이제 또 어쨌든 저희가 독립영화협회 대표니까 또 저는 약간 홍보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서울 독립영화제라는 영화제를 11월 28일부터 상영을 합니다. 저희 그 메인 슬로건이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이에요. 네. 한국 영화의 그 어떤 도전이나 모험은 그 독립 영화인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독립 영화, 그리고 그런 가능성 있는 독립 영화인들을 좀 극장에서 확인하시러 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렇게 극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화제 축제와 같은 분위기 안에서, 즐거운 분위기 안에서 영화제를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CGV에서 하거든요. 저희 CGV 관계자분 계시는데 CGV에 오셔가지고 영화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거의 적자가 대규모 적자여서 조단위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뭐 극장만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제작 중에서도 이제 작은 영화, 예술 영화의 그 투자 제작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업 영화이긴 하지만 배급팀도 제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관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제가 거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분들을 다 요약해서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딱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 이제 극장은 지금 많은 대규모 적자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위기, 코로나 이후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는, 하드웨어 투자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AX라든지 4D라든지 돌비라든지, 그리고 음향 시스템이나 어떤 뭐 영상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컨텐츠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큰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부터 또 영진이와 함께 너랑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너랑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청소년기에 있었던 단체 관람이라고 보시면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런 모여서 뭔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었던 청소년들이 3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문화 충족 체험이 상당히 많이 저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깨워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다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영진이랑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청소년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하나는 뭐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있어야 영화관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간에 컨텐츠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홀드백이라는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줘야 그 가치를 롱테일 법칙이라서, 미국 헐리우드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플랫폼에까지 가는데 약 2년에서 3년, 4년 정도까지도 가고요. 최장 5년 이상 가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디즈니나 워너나 뭐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면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컨텐츠가 조금 더 부흥기가 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시장에 뭐 결국엔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봐야 되는데, 아까 김한민 감독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영화가 한 1년에 이제 보통 필요로 하는 영화가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국회의원님들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전략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모가 원래 규모는 전체 규모는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뭐 영화 콘텐츠 외에도 드라마, K무비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천억 정도 얘기를 거기에 비중을 태워주신다 그러면 우선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매년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 수 있도록 몇 년간 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게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백재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작은 영화들을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은 연관기금 말고, 그러니까 지금 문화발전기금 외에 사실은 국고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일어나줘야 같이 갈 수 있는 공존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관기금은 사실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재원 마련이고요.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영진이의 어떤 예산 안에 그런 부분들이 국고 지원이 녹아 들어가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OTT에서 저작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OTT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창작자들한테 어떤
방향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영화 생태계에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OTT 홈대업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티빙, 웨이브, 왓챠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GU 플러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국내 OTT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상물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방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애니메이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스스로 기획해서 제작하고 있는 오리지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도 보면 OTT 오리지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방송 컨텐츠의 경우에는 방송사와 방송실현자권리협회 그리고 방송작가협회가 체결하고 있는 특약에 의해서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OTT로 컨텐츠를 공급하면 그 공급한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그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셨던 연기자분들이나 작가분들하고 쉐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체부 주도하에서 영상물 보상 상생 협의체라고 하는 회의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영화가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플랫폼에 서비스될 때 어떻게 창작자들을 케어하고 보호할 건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하는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는 겁니다. OTT 홈대업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오리지널에 참여하는 연기자분들하고 수익을 어떻게 쉐어할까라는 회의체를 협상 테이블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OTT 오리지널 실현자 권리보호 협의체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이고요. 2022년 8월 30일 날 첫 오프닝을 해서 지금도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OTT 오리지널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수익 체계가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OTT 오리지널 제작에 참여하지 않으실 거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생태가 건강에 가려면 그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지 그 플랫폼은 그 제작사는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영화계 안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아마 참조가 되시면 아마 영화가 좀 더 활력이 있는 그런 생태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